자, 다시 할게요. 갑자기 아파트에 무슨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요. 그리고 목소리도 이게 목이 쉬어가는 딱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그런 조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1876년에 일본이 이렇게 강했다니 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1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요, 그 후에 우리는 이제 개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1880년에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근데요, 개화의 방식을 두고요, 우리는 이제 약간 이 개화의 방식을 두고 약간 이 두 방식으로 이제 갈라져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청나라와의 방식과 그 다음에 일본의 방식이 있어요. 그죠? 자, 청나라의 개화 방식은 바로 양무운동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개화는 바로 뭐예요? 메이지 유신이죠. 자, 이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이 있는데요. 양무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체서용이에요.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문명개화론입니다. 자, 이 중체서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중화의 것은 몸은 중화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서양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문명개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양의 제도나 서양의 기술 모든 것들을 다 서양의 것을 받아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여기 다시 볼게요. 개화 정책 부분. 우리는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개화 추진 기구로서 뭘 만들게 되냐면은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해서 이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이 개화 정책은요, 군사 부분에서 조금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이제 볼 텐데요. 자, 5군형. 우리 5군형이 뭐였어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형 이런 것들이었죠. 이거를 2형으로 축소 개편하게 됩니다. 무의형과 장어형이고요. 그리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만들어져요. 이 신식군대인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 일본인들 교관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원들에게 많은 지원이 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국방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쪽에 많은 지원이 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구식군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차별을 받겠죠. 지원을 거의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많이 차별을 받았다. 구식군인들이 뭔가를 하겠죠. 나중에 뭐예요?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80년에 우리는 뭘 이제 또 보내게 되냐면은 2차 수신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조선책략이라는 거죠. 자, 황준원의 조선책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 황준원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이라는 그런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책의 주장점은 바로 뭐냐면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연 미국이에요. 미국과 연대하자라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장을 했었던 게 바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무엇을 초래하게 될까요? 바로 여기 밑에 조미 수호통상 조약 이거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81년에 이제 또 뭘 보내게 되냐면 조사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신사유람단이라고 배웠어요. 왜냐면 이 81년이 신사년이에요. 신사년에 유람이라는 거 뭐예요? 놀러 다니는 거죠? 자, 이 놀러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시찰하고 오는 거예요. 얘네가 실제로 얼마나 잘 살고 어떤 게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몰래 확인하고 왔었던 겁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갔다 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영선사인데요. 영선사는 여기 청나라 갔다 온 거죠. 자, 청나라 가서 어떤 것들을 배워오느냐? 무기제조법, 군사훈련법 이런 것들을 배워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개화정책은요,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죠? 자, 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개화정책 딱 펼치면 우리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라에. 근데 이런 개화 정책을 펼치는 중간에 우리의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선사는 대략 1년인가요? 그 정도에 이제 원래는 배우고 와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의 3분의 1도 못 배우고 와요.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그래도 가서 배워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게 되냐면은 무기 제조 기구인 기기창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됐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2년을 볼 텐데요. 이모군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이모군란은 매우 중요해요. 자, 강화도 조약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이 이모군란 부분을 볼 텐데, 이모군란은 아까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바로 구식군인들, 이 구식군인들이 차별받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살짝 얘기했었죠.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쌀값이 폭등해요. 우리 쌀값 폭등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요. 색깔 다른 거 있죠? 양곡의 무제한 유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곡이 무제한 유출되면서요. 우리나라 쌀들이 일본으로 막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쌀이 없죠. 쌀값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자, 이 쌀값이 폭등하면 누가 힘들까요? 백성들이 힘들겠죠?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로 구식군인들이죠. 구식군인들이 이런 차별을 겪어가지고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은 여기 부분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층이 애기가 막 소리를 지르네요. 근데 이게 틀리네요. 자, 이 이모군란 이 부분 이제 좀 더 볼 텐데요. 일본 공사관, 이 전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돼요. 이 성남 구식군인들이 이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좀 스토리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구식군인들에게 1년 넘게 1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쌀을 주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막 달라고 애원하니까 그냥 한 달분의 쌀을 주게 됩니다. 근데 한 달분의 쌀을 줬는데 그 쌀의 반절 정도가 겨와 모래예요. 그러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정말 화가 나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특히나 이 쌀을 지급했었던 기관이 바로 선해청이라는 곳인데요. 이 선해청을 이 대빵, 그러니까 이 기관장이 바로 누구냐면은 민겸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민겸호라는 사람은 바로 민씨입니다. 민씨,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민씨 바로 누구예요? 명성황후죠. 이 명성황후 오빠예요. 이 민씨 집안이요. 조금 이런 부정들을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불신을 받고, 그 다음에 막 그 사람들에게 막 정말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민겸호가 바로 이 선해청의 당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겸호의 집에 불을 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명성황후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궁궐로 쳐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원인은 바로 뭐다? 이런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다? 명성황후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또 아주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뭐예요? 일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이 문호개방만 안 했으면은 우리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인들을 이제 대거 죽이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라를 이렇게 잘못 이끈 거는 바로 명성황후가 이제 고종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요. 그 이전에 문호개방을 반대했었던 흥선대원군을 이제 다시 집권시켜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명성황후는요, 저기 충주로 도망가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면은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자, 청나라는요, 나름 좀 노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청나라의 종주국이었었는데요.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안 했었네요. 첫 1조 조항이 바로 뭐였냐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였어요. 이 자주국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누구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청나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그런 일본의 의도가 담겼었던 그런 표현 문구거든요. 근데요, 자, 이 시기로부터 이제 조선에 대한 개입할 여지가 좀 사라지게 됐었던 청나라는요, 다시 한번 조선에 대한 개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명성황후가 도망가면서 청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자 이제 청나라가 바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대원군을 잡아다가 압송을 하고요. 대원군은요, 재집권하면서 이 개화 정책을 펼쳤었던 것들을 다 되돌려버려요. 다 취소하고요. 잠깐 취소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대원군을 압송해서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입하면서 뭘 할까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야겠죠. 이게 바로 고문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고문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막 고문하는 거 아니죠? 이 고문이라는 건 조언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파견하게 되느냐? 내정 고문인 마젠창,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인 밀렌도르프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젠창은 누가 봐도 중국인이죠?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은 뭐 독일 사람인가요? 그럴 텐데요. 자, 이 외교 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측에서 조금 요구를 해가지고 제3국, 그런 선진국에 대한 그 조언 차원에서 불러달라고 했었던 거고요. 자, 이 마젠창이라는 사람은 이 청나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을 했겠죠. 자, 이러한 개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모군란은 진압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제물포조약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외우시는데요. 나는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상 뭐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죠. 이건 뭐 난 내 친구 이름이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요. 이 제물포 조약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거는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요. 자, 일본은 지금 여기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죠.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일본 뭐 그런 교관도 죽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당연히 배상금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했어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공사관 경비나 군대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와 맺은 거라고요?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겠죠? 자, 근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요. 속국. 예, 좀 정확한 표현을 할게요. 속방이라고 해요. 자, 이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국이라는 표현이죠. 자, 속국이다라는 것을 명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수륙 무역 장정은 바로 통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죠. 뭐냐면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권리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이 이모군란 그 전후로 해가지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져요. 이게 딱 이 이모군란 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아까 우리 어떤 사건을 이제 초래했다고 했어요. 여기 황준원의 조선책략이었었죠. 이 조선책략이 바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 조선책략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 또한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죠. 자, 최초의 서양과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네, 조약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여기 좀 잘 봐요. 자, 협정관세예요.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제 관세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관세라는 게 설정이 되는 거죠. 관세가 설정된다라는 거고요. 최애국 대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였어요. 이 조약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리고요, 거중조정의 조항이 있어요. 거중조정의 조항은 뭐냐면요. 지금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었죠. 근데 혹시나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뭐 불이익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안 좋게 이제 영향력을 하려 한다면은 미국, 이 동맹국, 이 조약을 맺었었던 조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서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좀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사실 뭐 각국의 이익 때문에 이거 뭐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나중에 이게 의미가 없게 돼요.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영사재판권. 우리 앞에서도 조약을 맺었었던 거 있었죠? 강화도 조약 때요. 영사재판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뭐도 있냐면요. 양국의 수출입 규정이 생깁니다. 수출입 제한 규정이 생겨요. 쌀이요. 자, 이런 제한 규정이 여기서 생겼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졌으니까 당연히 미국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자, 보빙사라는 것을 파견하게 돼요.
자, 보빙사를 파견했다라고 파견해서요. 미국 갔다 와요. 유럽까지 갔다 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83년에 또 뭘 맺게 되냐면은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앞에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그 다음에 여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 세 개가 맞물려 있는 그런 조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일본과 조약을 다시 한번 개정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 되게 불평등 조약이었죠. 이거 개정하고 싶겠죠. 그래서 개정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자, 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졌느냐. 이 최애국 대우가 제일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한번 우리는 최애국 대우를 처음 내줬죠. 이거를 이때도 내주게 됩니다. 근데요. 반면에 우리가 얻어냈던 것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관세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를 일본으로부터 관세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게 됐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는 양곡의 수출입 제한 규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방공령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어떤 지역에 이제 전라도 지역이라고 칩시다. 전라도 지역에 쌀이 너무나 많이 유출돼서요. 이 백성들이 사 먹을 쌀이 쌀값도 폭등하고 사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지역민들이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그 수령이 이것을 이제 일본에게 더 이상 이 지역의 쌀의 유출을 막겠다라고 이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해요. 일본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실행을 할 수, 더 이상 유출하지 못하게 이제 그 방공령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근데요, 이 방공령이라는 제도는요, 잘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쌀 더 이상 유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 달 전에 분명히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갖은 핑계를 대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들었는데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니네 맘대로 실행을 한 달 뒤에 갑자기 너네 맘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고요. 오히려 배상금까지 물리게 합니다. 그렇지만요. 의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함부로 우리도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까다롭긴 하지만요. 그렇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884년 갑신정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갑신정변 부분은요, 여기 갑신정변까지만 일단 먼저 할게요. 이 갑신정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 개화파들이 이제 두 파로 갈리게 돼요. 뭐냐면 청나라 방식으로 이제 개화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건 개화파였다라고 하면요, 일본 방식으로 개화를 하자라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급진 개화파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방식의 개화가 이루어졌어요? 청나라 방식의 온건 개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요, 이모군란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청나라가 우리나라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가던 그런 시기예요. 이 청나라는요, 1894년까지 쭉 우리나라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청나라가 이제 정치적 주도권도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청나라 방식의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니까요. 이게 이 일본 방식의 개화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급진개화파들이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청나라가 더더욱 격렬하게 마음에 안 들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이 갑신 정변을 일으켰었던 이 급진개화파는요, 이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요. 이모군란이라는 그런 변란이 일어났었죠. 이 일본에게 이제 배상금도 내야 되고 청나라에게도 어떤 권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 배상금을 내어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배상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구할까요? 구할 방법이 있나요? 딱히 없죠. 우리는 이제 이 외교 고문이던 이 윌렌도르프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요, 그래도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 외국에게 빚을 갚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빚을 갚는 방법으로 악화를 주조하라 라고 합니다. 악화가 뭘까요? 정말 나쁜 돈이죠. 나쁜 돈이에요. 뭐 당오전 이런 돈인데요. 뭐냐면 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쓰이는 돈, 엽전에 뭐 10배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5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오전, 뭐 이런 거 5배의 가치일 거예요, 아마. 당오전인데요.
당호전이라는 것을 발행하게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엽전의 5배의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나라에서는 이걸 뿌리게 돼요. 근데요, 나라에서는 돈을 그냥 막 뿌리는 건 아니죠. 돈을 5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5배에 해당하는 물건을 이제 나라에선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거를 무분별하게 막 뿌려야 돼요. 그러면 나라에 이 돈이 많이 돌겠죠. 근데 이 돈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퍽퍽퍽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실제로 피해 입는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백성들이겠죠. 이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렇게 걷어들인 현물로 나라의 외국에다가 빚을 갚아라 라는 게 바로 밀렌도르프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사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급진계합파가 이때 이제 자신있게 뭔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제 갚고 천천히 나라가 빚을 갚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근데 사실상 돈을 빌려줄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급진계합파는 누굴 믿고 있었냐면은 일본을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우리는 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왕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그 방법이 어찌 보면 더 나으니까 그럼 니네들이 빌릴 수 있으면 한번 빌려와봐라 라고 했는데요. 이 급진계합파가 자신감 있게 일본에게 돈 빌려줘 했더니 일본이 어떨까요? 싫은데?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급진계합파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정치적 입지가 거의 없게 됐어요. 얘네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뭘까요? 쿠데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정변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몰렸었던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배경을 보겠습니다. 급진계합파의 입지 위기, 청나라의 간섭과 차관 도입의 실패. 아까 차관 도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돈 빌린 거 실패한 겁니다. 자, 그 전개 부분을 볼 텐데요. 자, 저기 베트남에서요, 청프 전쟁이 일어나요.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이모군란 때 들어왔었던 군대가 3,000명 정도 돼요.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가 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 군대가 빠지는 걸 보면서 일본이, 안 그래도 일본도 지금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시장 때문에 이제 열고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까지 있었던 조선을 갑자기 또 누가 가져간 거예요? 청나라가 가져갔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한번 가져가야 될 텐데, 다시 가져와야 될 텐데 라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막 우리 조선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이제 조선에 대한 뭔가 개입할 여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갑신정변의 주역이던 급진계합파를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이 급진계합파를 꼬신 거예요. 야, 니네들 한번 쿠데타 일으켜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었던 겁니다. 자, 이 급진계합파는요, 그 우정국 개국 축하연,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우체국 개국 축하연 때 이제 정변을 일으키면서요, 그 청나라, 친청파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혁신정강 14개조 이런 것들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실패해서요. 몇 개 안 남았지만 이 밑에 부분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정을 보자면요. 이게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죠. 실제로 일본이 잠깐 도와줘요. 뭐냐면 고종을 모시고 그 다음에 고종을 호위하는 부대를 일본인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요, 청나라 군대가 다 빠진 게 아니에요. 딱 1,500명 정도 더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란이 일어나자 청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일본군이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정변을 일으켰던 주역들을 보호하게 되면은 청나라와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청나라와 아직 붙을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바로 군대를 빼버립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이들은 바로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됐었던 겁니다.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던 게 바로 갑신정변인데요. 이 갑신정변은 이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위로부터의 격입니다. 이거는 밑에 이제 정강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이 어떤 계획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일본은 정말 좋은 나라다.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 문명을 개화시켜줄 좋은 나라다. 이런 정말 막연한 좋은 이미지로서 대했었던 게 바로 이 급진개혁파들이에요. 그리고 토지개혁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다라는 부분도 이 정강 부분을 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이 정강 부분을 볼 텐데요.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청산하자라는 게 이들의 가장 첫 번째 그런 계획이었어요. 뭐냐면 청나라의 간섭이 그동안 그리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청산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또 하나, 내각제도를 실시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근대적인 내각제도, 일본 방식의 내각제도를 실시하자라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벌제도를 폐지하자라는 겁니다. 뭐 이 신분과 그런 계급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조법의 개혁이 있는데요. 이건 좀 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것 또한 원래 메이지 유신에 있던 그런 개혁이긴 한데요. 이 지조법이라는 것은요. 세금 제도예요. 땅의 세금에 대한 제도의 개혁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뭘 요구했을까요? 토지의 전면적인 개혁이에요. 토지 제도 자체의 개혁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세금 개혁이죠. 자, 이렇게 이들은 이 아래에 실제로 원하는 바를 이게 수용하지 못한 채 자기네들 머리들 안에서만 이제 그 세상이 돌아갔었던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호조로 일어나야 했다. 재정과 부분을 호조로 일어나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다양하게 이제 나눠져 있었고 특히나 왕실 재정도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호조로 일어나해서 왕실 재정을 약화시킨다라는 그런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해상공국이라는 걸 혁파하게 되는데요. 이거는요. 이 보부상단들을 어찌 보면은 조정 또는 그 나라에서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단체 이제 기관이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도 조약이 2개 있어요. 조약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있는데요. 사실 한성조약은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이 조약은요.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요. 일본 공사관이 전에 임어곤란한테 불탔었거든요. 그 공사관 다시 짓는데 신축 비용을 대라는 거고요. 배상금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잠깐 도와줬었잖아요. 자, 그런 배상금 내놓으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텐진조약이 정말 중요해요. 텐진조약이라는 것은요.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조선의 양국 군대가 동시에 철수. 그 다음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만약에 어떤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에게도 상호 통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뭐냐면 군대가 다 동시에 들어온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 텐진조약은요. 어떤 걸 나중에 초래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상황이 있게 돼요. 저 밑에 동학농민운동이죠. 우리 모든 반이 아마 동학까지는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나라 정부군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시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일본이죠. 일본이 동시에 연락을 받고요.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실로 군대를 동시에 파견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초래해서 결국에는 청일전쟁까지 이제 초래했기 때문에 이 텐진조약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1884년에 조로통상조약도 맺게 돼요. 자, 이걸 러시아와 맺은 조약인데요. 러시아와 맺은 조약은요. 이 사이에 우리가 써놓진 않았지만요. 1886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모든 서양 열강과 우리는 조약을 다 맺어요. 근데 우리가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라 이 나라도 맺어야 돼. 저 나라도 맺어야 돼. 라고 하면서요. 우리랑 조약을 맺었던 나라들이 막 다 맺게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요. 그러지 않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맺었었던 게 바로 조로통상조약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이 러시아와 자주적으로 맺게 됐냐면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되게 경계하던 그런 나라죠. 근데요, 우리는 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청나라와 뭐 이런 열강들을 간섭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들과 이제 조약을 맺고 비밀 협약까지도 맺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눈치챈 러시아를 전 세계적으로 막으려고 했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영국이죠.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우리나라 남해조방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년 동안 우리나라 이 거문도를 점령하게 돼요. 자, 이랬었던 사건이 있고요. 뭐 내무부를 설치해서 뭐 이제 간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 청나라 간섭을 견제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중립화론이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거의 모든 나라랑 우리는 수교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강들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강들이 이렇게 눈독 들인 그런 나라가 되니까 차라리 우리나라를 이제 중립국으로 만들자. 어느 나라도 건들지 못하는 아니면 이제 협의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중립화론을 이제 우리가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부들러와 유길준입니다. 이게 뭐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영사 부들러와 그 다음에 유길준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중립화론은 사실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완전 무장을 통해서 어느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라는 무장 중립국 또는 강대국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 나라는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으니 우리들이 이제 이 나라만큼은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중립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절충해가지고요. 제안했었던 게 바로 부들러와 유길준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좀 하고요. 동학농민운동부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도 잠깐 이렇게 한번 하고 또 끊고 그 뒤에 페이지로 넘어갈게요.